러시아가 9월 20일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지 200일이 훨씬 넘었는데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9월 20일 전만 해도 러시아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디까지나 특수작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 2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했음에도 얼마 전까지는 일단 전쟁이 아닌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교체하기 위한 군사작전이었던 건데요. 지난 9월 21일 푸틴이 예비군 3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동원령을 선포하면서 사실상 국가가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전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단 명목상 그동안의 전쟁은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대결이었다면 이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라는 두 국가의 총력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의 공세는 러시아가 최후의 발악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파죽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푸틴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총동원령까지 선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러시아 내부에서는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모병소에 불을 지르는 등 격렬한 저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러시아 국민들이 보여줬던 태도를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특히 그동안 모스크바 시민들은 아예 대놓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TV에서도 전쟁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고 예능 프로그램을 꾸준히 방영했으며 심지어 시민들은 전쟁 초기 4월 23일 모스크바의 날을 기념한 축제와 불꽃놀이를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도저히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의 국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참담한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가 어디 바다 건너의 먼 땅도 아니고 모스크바에서 키이우는 고작 70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걸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즉 러시아 국민들이 자국의 정치에 등한시한 결과를 이제 자신들의 현실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카네기 국제평화단은 푸틴과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 암묵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언급했는데요.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에게 방종의 권리를 부여한 대신 자신들의 일상은 건드리지 말라는 대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관심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푸틴이 이 암묵적인 거래를 일방적으로 깨뜨렸으니 러시아 내부에서 난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일각의 정치 전문가들은 푸틴이 전면전을 선포한 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 국민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전국민적으로 지지를 잃은 푸틴이 결국은 국민의 손에 의해 실각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전쟁 초기 위풍당당하게 키이우로 진격하던 러시아의 20만 대군이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내릴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러시아군 행렬이 64km나 돈자됐을 때도 그러했고 러시아 해군의 상징인 모스크바함이 침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으며 세계 최강의 공수부대를 자처하던 VDV가 전멸할 때도 여전히 러시아가 곧 정신을 차리고 우크라이나를 짓밟아버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러온 러시아가 잠시 삐끗할 수는 있어도 패배할 것이라는 상상은 도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러시아가 회생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마지막 결정 병기인 핵을 사용하더라도 전쟁의 판세를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위기가 한순간에 반전되고 사람들이 러시아의 회생을 믿지 않게 된 첫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에서 벌어진 전투였습니다. 지난 6월 러시아군은 리시찬스크를 강습하는 주력 부대를 돕기 위해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의 강변 마을 빌르후리우카를 향한 대대적인 도하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일시에 강을 건너서 리시찬스크의 우크라이나군을 포위 섬멸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하를 위해 직결하던 중 이 작전이 우크라이나군에게 발각됐습니다. 결국 강을 건너기 위해 직결한 러시아군의 전력은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에 괴멸되고 말았는데요. 1차로 섬멸당한 병력의 규모가 각종 장갑 차량 80대였습니다. 이는 최대 1000명의 병력과 물자 그리고 장갑 차량 전력이 소실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의 포격 직후 러시아군이 장갑차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최소 1000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전사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러시아의 야심찬 기습이 최악의 참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무려 4차례나 더 도하를 시도하는 황당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군사학을 모르는 일반인이 보더라도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를 정도의 어이없는 공세였습니다. 당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빌르후리우카 도하 작전에서 러시아가 손실한 총 손실은 장갑 차량만 200대가 넘으며
보병 2천여 명 이상이 전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충격적이게도 이 도하작전의 실패로 인해 러시아군이 그저 총등 건달 집단이란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도하작전은 역사적으로 군사작전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작전 중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손자병법에서조차 도하는 군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니 철저한 정찰과 빠른 이동을 강조했을 정도입니다. 즉 도하작전을 얼마나 치밀하게 잘 수행하느냐가 군대의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절대 과장이 아닌 게 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도하작전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9월 21일 동일 규모의 부대 중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최강의 화력을 보유한 제7기동군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한 한미연합 제병협동훈련 또한 6시간에 걸친 도하훈련이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 훈련에만 제7기동군단의 기갑장비 40여 대가 동원됐으며 공병장비 144대와 코브라, 아파치, 치누크 같은 공격 헬기 6대 그리고 병사 6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력을 동원한 훈련이 한미연합 도하훈련이었다는 것만 봐도 세계의 선진강군이 도하작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천이 많은 한국의 지형의 특성상 군의 도하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제7기동군단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북진기갑군단인데 평양을 향하는 최단 코스에 떡하니 임진강이 흐르고 있으니 평소에도 철저한 도하 훈련으로 부대의 질을 높여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국산 기갑 장비 대부분이 공병부대의 도움 없이도 낮은 하천을 건널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심수 도하 능력을 갖추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K2 흑표의 경우 통기 장치인 스노클을 장착하면 수심 4.1m의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무려 55톤에 달하는 K2의 무게를 생각하면 이는 정말 대단한 능력인데요. 즉 웬만한 강은 잠수해서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계 최강의 전차들은 어떠할까요? 레오파르트2가 3m, M1 에이브람스가 2.6m 수준의 심수도하 능력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우리의 K2가 월등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군은 장갑차 또한 자체 도하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군의 궤도형 장갑차 중 K200은 1.7m의 하천을 추가 장비 없이 자력으로 주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력 장갑차인 K21 역시 좌우에 달린 고무 스커트를 부풀려 수상과 지상 양쪽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상에서 주포인 40mm 기관포를 이용한 정밀 사격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기갑 장비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한 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이고 전 세계에서도 기갑 전력이 이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도하 능력을 갖춘 건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의 강점은 또 있습니다. 도하작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병부대 장비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국은 2022년 9월부터 2027년까지 이루어질 M3K 자주도하 장비의 전력화를 시작했는데요. M3K의 오리지널은 독일의 M3로 전장 13m, 전폭 3.5m, 전고 4m에 육상 80km, 수상 10.8km의 주파력을 보유한 자주도하 장비입니다. 그만큼 뛰어난 성능으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M3K의 진가는 날개를 펼쳤을 때 발휘됩니다. M3K가 도입되기 전까지 그동안 한국은 임시가교 건설에 M2 장간조립교를 사용했고 도하작전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리본 부교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좋아 긴급이지 도하 준비 시간에만 무려 6시간이나 소요되었습니다. 반면 M3K는 별다른 준비 과정 없이 상단부를 펼치면 그 자체로도 이미 훌륭한 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리본 부교 대비 설치 시간을 최대 70% 이상까지 감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교 건설에 필요한 운영 인원도 최대 80%까지 감축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갈수록 병사의 숫자가 부족한 우리 군의 상황에 딱 맞는 장비입니다. 또한 M3K는 최대 하중이 무려 70톤에 달해서 K2 표를 포함한 한국의 거의 모든 장비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성능이면 1시간 이내로 한반도에 있는 모든 강의 도하 작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나토 연합훈련에서는 독일과 영국이 M3 30대를 이용해 고작 35분 만에 350m에 달하는 세계 최장 부교를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면 괴상하게 생긴 M3K의 외형이 점점 사랑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M3K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능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굳이 왜 국산이 아닌
독일산 장비를 도입했냐는 건데요. 확실히 독일의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군수산업을 생각해보면 과연 2027년까지 M3K의 전력화를 완료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한민국의 뛰어난 기질이 발휘됐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M3K를 직도입하는 게 아니라 라이선스 생산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즉 독일에서 기술만 가져와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주요 핵심 구성품은 이미 국산화에 완료했고 물량의 90% 이상은 국내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전력화나 후속 군소 지원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주도하 장비를 이런 조건에 구입했다는 것은 항공무기 도입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상하게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상당히 재미있는 일화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직접 수출로 M3를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독일이 M3를 개발하고 나서 영국, 대만, 싱가포르 등 수많은 나라에 수출한 전체 물량보다 한국이 도입 예정으로 제시한 물량이 훨씬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압도적인 도입 물량을 앞세워 우리가 독일에게 갑질 좀 부렸던 건데요. 독일로서는 직도입이든 라이선스 생산이든 돈을 많이 쓰는 손님이 장땡이라는 마음으로 한국이 원하는 요구를 모두 따라줬다고 하는데요. 또 이런 결정을 한 우리 군의 현명한 선택도 한몫했습니다. 굳이 아직 관련 기술이 없는 자주도하 장비에 개발 시간을 쏟는 것보다는 전 세계에서 입증된 성능의 M3를 들여와 국내에서 라이선스 생산하고 후위를 도모하자는 군의 판단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성능이 입증된 자주도하 장비 도입과 우리 국군 장병들의 뛰어난 능력이라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도하 능력은 전 세계에서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